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등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강원 산지와 충북, 경북 지역에 국지적으로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경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문제는 재원이겠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하더라도 헌법 5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동의 없인 국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없는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8명에서 6명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여의도 인싸. 오늘은 여야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각종 논쟁들을 치열하게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김성환의 시사야 개편으로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객관식입니다. 1번 여의도 인싸, 2번 지금 이 영화, 3번 뉴스야, 4번 이슈 이수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도 방송 내용 관련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 그동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시청하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콩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콩 앱을 켜시고 1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이 캠코더 마크를 누르시면 되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일부러 청취자분들을 헷갈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마음. 네. 마음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가짐. 어떻게 이런 센스를 발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회의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여민관에서 말씀하신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걸 이제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상을 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께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로 유행이 강력하게 만약 통제가 된다면 다음 달 말쯤이면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규모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놨어요. 이 방역당국이 공개한 질병관리청의 수리 모델링 분석을 보면은 네. 감염 재생산 지수를 1.2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8월 중순이 되면 2,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가 되면 8월 말쯤에는 이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을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향후에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함께 적극적인 검사, 접촉자 조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행력을 확보를 해서 조기에 4차 유행이 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행정안전부가 이 논의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요. 범정부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의 특별 방역 점검을 이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를 하고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59개 시군구의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의 7대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외에 이제 감염 취약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 중인데 이에 따라서 영업시간 미준수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페널티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 결과는 수시로 이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서 적극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및 운영시간 연장,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 대폭 단축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방역 대책을 마련한 거, 방역 대응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세가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자로 지목을 하고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옥상옥 불법 건물이다라면서 당장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요. 즉 이제 필요하지 않은 직책이다. 일종의 중복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서 최근 상황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다 라면서 이 특정인의 책임론 그리고 경질론 이런 것들을 일축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꺼내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논평에서 서울시가 도입했던 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그리고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 그리고 집회 제한 인원 완화와 도심 집회 허용 등은 이 실패한 방역 사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오세훈 시장 책임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치적 희생양을 물색하기에 바쁘다라면서 이 문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거의 당정 협의도 끝났고 마지막으로 여야 논의만 협의만 좀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차 추경 예산안을 재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짠 추경안이라는 게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내일부터 이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심사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오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이 추경안은 재수정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추경안 수정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이제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에 제한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집단 면역이 가시화하는 10월에서 11월쯤으로 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영업금지나 제한 등의 조처를 받는 이 영업시설이 96만여 곳인데 한 곳에 50만 원씩만 지급하려 해도 5천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6천억으로는 부족하다. 이거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상환에 소요되는 2조 원의 재원을 아예 이 국채 상환을 하지 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사용하자. 이런 대안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의사가 뭐 그동안에 많이 반영이 되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홍 부총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추경의 자체 규모를 키우는 것은 지금 어렵다. 그리고 국채 상환에 들어가는 지금 예산도 완전히 없애고 다른 데 쓰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이 손실보상 이 액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또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말과 달리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저녁 만찬회동을 가졌는데 전국민 지원에 사실상 합의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합의를 한 게 크게 나누면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기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이지만 약간 양당의 얘기의 어떤 포인트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지급 시기에 대해서 방역이 좀 안정될 때 지급을 하는 차원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훨씬 두텁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그냥 두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또 각 당의 나름대로의 합의 구조를 거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양 당 내에서도 완벽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지금 의견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난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합의를 본 게 이 이른바 이제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진 선거법 개정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역에 지구당이 이제 폐지됐었는데 지구당 부활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의 개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루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게 두 대표는 합의는 했지만 아직도 뭐 이렇게 갈 길은 좀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 간에 또 의견이 다른 상황이어서 이것도 또 어떻게 의견 수렴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 폐지를 두르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두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의견 일치를 좀 봤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회동 자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건데요. 일단 두 사람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 집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만났는데 송영길 대표가 룰을 지배하라라는 제목의 자기가 쓴 책을 선물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 배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두 사람만 단독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애초에 치킨과 맥주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메뉴가 변경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 좀 해보죠.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 경선이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기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이 5명의 후보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것에 가까운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오늘 저녁 때 이제 SBS, KBS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자 서울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현행대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는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경선 일정 논의가 필요하면 그 뒤에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주 정도의 경선 연기 정도가 이제 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받고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당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일정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하태경 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사표를 이미 던진 상황이고 그 외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1등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이 등록 직후에 대변인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고 이 작지만 효율적인 캠프를 꾸려서 조만간 후원회장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원회를 구성을 하면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광폭행보를 보일 예정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 또 입장 밝혔는데 사실상 대권도전 선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국립대전원충원을 찾아서 부친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처럼 정치의 뜻을 두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대한민국을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국민의 입당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입당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가 아니다. 나는 나다. 이런 발언도 해서 두 사람 간의 묘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떻게 연대를 하면 연대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한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제3지대에 머무를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뉴스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오늘 평소 인파가 붐비던 번화가들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 확대, 트러블 버블 등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연결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실상 2명밖에 모임이 안 돼서 야간 통행 금지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네네네. 그 자영업자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홍대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신촌, 종로, 강남 분위기를 보면 손님들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8시부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2인만 되는 3인 집합금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손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 사태를 이끌어가야지 하늘이 무너진 느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체감상으로요. 올 상반기 영업 타격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2차 대유행 전이 됐을 때 지금 상황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작년 11월부터 진행했던 3차 대유행이 이제 마무리됐다 했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거의 매출 기준으로 따진다면 20%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0% 정도의 매출 감소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영업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가장 큰 부담은 사실 인건비와 임대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일하던 분들을
그만두게 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가족으로 경영으로 이끌어가는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소상공인이 감대할 수 있는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직원을 뭐 네. 3명 쓸 거를 1명밖에 못 쓴다거나 그렇게 네네네.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어, 지금 지난해보다 일자리, 비자발적 실업자가 219만 6천 명으로 1년 전에 147만 명보다 한 50% 가까이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한 200만 선이 넘어갔다는 거 지금 통계상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으로 따진다고 보면 골목 시장의 일자리, 그 소위 말하면 고용의 저수지인 소상공인의 그 상권은 완전히 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 네네네. 빚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영업자들의 부채 지금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난해 그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금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684조에서 더 증가한 114조 이나 증가했었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실질적으로 2019년에 60조 정도 됐는데 지난해는 118조,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한 47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부가 그 대출 지원을 좀 해주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게 많은 네.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이 아까처럼 최악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은행권 대출보다 한 66% 정도 되고요. 네. 비은행권이 한 34%입니다. 비은행권은 쉽게 얘기하면 사채라고 보면 됩니다. 제2금융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율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그 빚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은 파산이나 이렇게 하는 줄줄이 폐업을 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레드카드입니다. 뭐 엘로카드도 그러니까 엘로카드가 아닌 거의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은행권 대출 33.3% 정도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전환 대출이라든지 기존 대출에 대한 거치관 확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자 감면이라는 이런 식의 어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예산이 지금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편성이라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2차 추경 정부안에 지금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을 이제 한 개 업소당 최대 900만 원으로 원래 책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이제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더 두텁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늘리기 네네.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상의 위중함을 아신다면 실질적으로 900만 원의 경우에도 국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96만 명 정도 됩니다. 0.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 대폭되지 확대하지 않는다면 정말 소상공인들의 희망 회복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단비 같은 역할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9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900만 원이 0.3%만 900만 원을 받고 네. 실질적으로 희망 회복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99.7%가 9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을 받거든요. 네. 그 부분을 확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천억 원 먼저 쓰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잡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발언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너무나도 위중함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예.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재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경고성과 신속성 아닙니까? 네. 보상 금액도 아까 말씀처럼 경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신속하지도 않는다면 재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 부총리 얘기대로 하자면 지금 희망회복 자금 자체도 너무 작고 그리고 지급 시기도 내년으로 미룬다는 건데 그때까지 자영업자들은 버틸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환입니다. 두 분 다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요즘 열심히 그 경선 때문에. 아유, 뭐 맨날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를 네.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됐죠. 네, 8명에서 지금 6명으로 압축됐는데 되게 예상하셨어요? 글쎄요, 뭐 예상해서 일단 탈락자 둘하고 이제 3등에 관심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가는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결과가 명단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의 그 투표일과 뭐 이런 게 다 득표일이 나옵니다. 네. 한 3개 정도가 어저께 5시 반쯤 발표가 됐는데 즉각적으로 3개 정도의 그 버전이 여의도를 쫙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캠프 쪽에 계시는데도 근데 그 정보가 없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예. 당직자 둘하고 선관위원장만 보고 바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네.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보통 새어 나오잖아요. 언론에. 네, 근데 하여튼 새 나왔다는 게 3가지가 흘러나와가지고요. 도대체 뭐가 맞냐? 뭐 그것 때문에 어저께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의 선관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3개 다 틀렸다.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걸 어디 트위터나 어디에 올려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버전은 1, 2위 차이가 반 토막 나는 거고요. 네. 한 버전은 거의 한 2.7%인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나왔고요. 비슷한. 그건 뭐 네. 거의 비슷한 거고요. 한 버전은 그 중간쯤 되는 겁니다. 1, 2위 차이가요.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게 중간 이렇게. 각 캠프에서 그거 만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당은 펄쩍펄쩍 뛰고 있고요.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2등이 이제 이낙연 후보로 돼 있는데 1등을 맹추격해서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는 그 추세. 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바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네. 그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내일하고 이번 주 후반에 또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면
이게 뭔가 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게 있구나. 여론이 바뀌는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두 캠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캠프는 조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는 뭔가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뭐 이제 실제 뭐가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6분의 이제 후보가 컷오프로 결정이 됐는데 네. 뭐 큰 이변 없이 예측한 대로 그냥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상 그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이제 추격하고 있는 뭐 그런 좁혀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내에서의 당원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의 당심이 상당히 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간의 순회 경선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월 5일쯤 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재밌는 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민주당의 경선에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처음에는 뭐 아주 쉽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6명의 컷오프 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추이들을 보아가면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당사자는 원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보시는 입장에서 뭐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이유가 뭘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이다 발언 그 캐릭터를 지키면서 1위를 유지해 갔어야 되는데 다순히 좀 이게 전략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그 민주당의 그 당원들의 성격상 그것을 용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어적인 수세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그 칼날을 잃어버리고 가면 오히려 저는 본선에서도 저는 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큰 관심거리가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지율 10%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난 3연발은 이후에 거의 그냥 뭐 급락에 그 10%를 겨우 유지해 가면서 10%,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꿈틀거리는 모양새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면 후보 간 연대 가능성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단일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은 연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후보 간에 어떤 합정 영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정세균 후보가 오늘 말씀을 하셨죠. 그런 건 없다.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죠. 그래서 근데 정세균 후보의 그 성정상으로 봐서 이분이 과연 그 단일화, 연대 이런 데 동의할 수 있을까? 지금 대권 후보를 향해서 지금 꾸준히 달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밑에서 내지는 지역을 내려가 보면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호남 쪽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같은 호남 출신들끼리 왜 이러냐. 두 사람이 합하면 훨씬 더 큰 힘으로 나타날 텐데 왜 이러냐라는 건 굉장히 팽배해진 여론입니다. 그럼 결선 투표까지 가서도 뭐 그렇게 연대하거나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글쎄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선 투표 정도까지 해서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두 분이 손을 잡고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상대하기가 편하다고 보세요. 뭐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가 돼도 될 거고요. 뭐 어느 후보가 쉽다, 뭐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은 그냥 무난한 경선을 치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상대 입장에서는 쉽게 좀 이렇게 무난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역동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지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뚫고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본선에서의 파괴력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 그냥 다분히 예측되는 대로 그냥 무난하게 경선이 치러지고 흥행도 그다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묻혀져 가게 되면 저는 그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지금 신현님 말씀하신 친문 지지 세력들에 대한 압박 속에서 과연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단일화 내지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합종 연행이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엑스맨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금 추미애 후보, 네. 예, 추미애 후보가 과연 지금 이재명 지사를 현재로서는 거의 같은 한 팀으로 지금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지층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하나의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께서는 반전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을 탄력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전을 한 2번씩 엎치락뒤치락 하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힘이?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건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역선택 문제를 얘기했어요. 내가 국민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를 했다. 나는 추미애 전 장관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역선택 문제는 모든 선거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글쎄,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걸 공개를 하고 지금 후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1, 2위 후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밑에 하위권에 뭐 중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위권에 있는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민의힘의 한 당사자가 아니고 현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 네. 선거인단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200만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막 지금 각 캠프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아마 국민의 자격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해외에 있어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이재명 캠프 쪽에서 뭐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러나 다만 정치 도의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지금 젠틀맨십에서는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김재원 의원이 전 의원이죠. 좀 너무 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뭐 근데 오늘 또 저는 뭐 알았다 그러고 물러날 줄 알았더니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감싸고 뭐 있잖아요. 대표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선거인 날 참여해 주세요 문자 받았어요. 네네. 이건 저도 받았어요. 이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여의도 근처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누구나 그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당적이 다른 상대당의 최고위원이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의 룰의 허점과 또 어찌 보면 김 빠지는 일인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조금 뭐 해프닝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역선택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해서 만약에 역선택을 할 정도의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거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선택을 할 것이지 지금처럼 김재원 최고처럼 나는 국민의힘 정당 당원이고 지지
지지자인데 역선택을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지능적으로 그럼 다 뻔히 한다면. 아는데 왜 그럼 그런 거를 근데 얘기를 이제 합니까? 그건 이제 김재원 최고가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다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하도 뭐 문자가 저한테도 여러 통 왔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허점들을 이용한 약간 김 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공개하면서 할 일은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오신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네. 공개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서 뭐 참여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특정 후보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이렇게 가서 이거 막 교란시킵시다. 네, 그렇죠. 거의 선동형 네. 멘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오신환 의원께서도 뭐 이렇게 적절한 거라고는 생각하시지 않는 네, 거죠? 제가 봐서도 그것이 뭐 꼭 적절한 행위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네. 상대당의 경선의 방식이나 그걸 좀 존중해 주면서 그거는 또 서로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국민의힘도 국민 완전 경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예, 충분히, 맞습니다. 예,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가서 지금 하자 그랬다가 민주당이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네.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그러면 같네요. 이제 각 정당의 경선 룰이 굉장히 희화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저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 차례 나왔다가 연기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당초 일정대로 그렇죠. 예, 대선 후보 선출하는 일정대로 가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변수가 다시 터진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원께서. 처음부터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것을 봤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송영길 대표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의학적 과학적인 문제인데 글쎄요. 그때 단서 조항은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게 아닌데 당원 당규를 바꾼다는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네. 당원 당규 그 같은 조항에 이렇게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만 결심을 했으면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송 대표는 지금 그 자기의 그 지난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꿈쩍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럼 가자 그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국민선거인당 200만을 모집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을 지금 하나씩 하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선거인단으로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안 되고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을 정당이 앞장서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 대표가 난 뭐 그냥 간다. 난 죽어도 내 초심대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연기론이 오늘 아침에 다시 정면으로 나왔는데 지금 송 대표는 뭐 지금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 네. 이건 근데 이제 하여튼 조금 이 코로나 사태 이 상황을 좀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신환 의원, 국민의힘 8월 말 9월 초
경선 버스 출발하는 거는 뭐 크게 영향받지 않겠죠. 네, 저희로서는 지금 네. 뭐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공언했고 네. 지금 현재 코로나 4단계가 돌입하고 2주간의 어떤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8월 말에 경선 버스 출발에 대한 부분들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이 4단계를 통해서 지난번에 경선 연기 상황하고는 조금 상황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 간의 유불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난번 반대했던 추미애 박용진 두 후보조차도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당내 경선이라는 게 다 국민 선거인단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 현장에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들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다가 이것이 또 어떤 뭐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불거지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정책 리스크도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론의 지형으로 네. 보면은요. 지금 유불리를 따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연기하자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추세가 지금 따라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간다는 거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근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통일부까지 지금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막 논쟁을 이인영 장관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자건정부론을 또 꺼내들었어요. 이게 근데 또 최고위원 사이에서는 그럼 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당론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당론은 아니고요. 네. 예, 이준석 대표의 오랫동안 뭐 본인이 가졌던 소신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는 유승민 전 대표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 언론에 나타나게 되고 또 하태경 후보조차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조금 논란이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그 유승민 전 대표는 2017년도 대선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2017년도 특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뭐 특정 언론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성단체에서도 이것이 양면이 있다. 그런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오히려 더 여성의 젠더 양성평등을 오히려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각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가부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힘이 약한 부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이 잘 정책적으로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잘 하자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냐라는 또 양면의 측면에서 다뤄줬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커진 이렇게 좀 논란이 된 측면이 있는데 네. 유승민 전 대표가 공약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여가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20년 동안 젠더 갈등들을 또 이렇게 부추긴 측면들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조정하고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이런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것을 폐지하고 역할을 분담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공약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남성 여성의 갈등으로 이렇게 촉발될 것은 뭐 17년도에도 이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예측하고 요번에 낸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거 뭐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거를 왜 이준석 대표가 네. 당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서
이게 당론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평소 소신이에요. 그것이. 네. 예, 오래전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물론 바라보는 측면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아주 그냥 언론에 났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논란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죠. 네. 예.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걸 논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가부 문제는 사실 여가부의 권한 확장하고 질적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차피 지금 여성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마이너리티 권한이 지금 별로 자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여러 집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을 보면은 여성, 뭐 가족, 청년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성평등부로 가기로 하고 그러는데 더 급진적인 데는 성이 7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양성도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죠. 그래서 오히려 권한 확장을 위해서 마이너리티를 위한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서를 개선 내지 개편을 한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통일부 문제는 지금 이걸 꺼내는 게 맞지 않죠. 여러 가지로 봐서. 속성상 물론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주창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긴 한데요. 이걸 외교부로 통합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사정상 이건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신하 의원님, 네. 이 얘기가 결국 작은 정부론으로 이어지고 대선 공약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당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네. 이것이 합의되는 과정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강한 무슨 의지를 갖고 이게 대선의 공약 내지는 당의 당론으로 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이 유승민 전 대표가 공약하고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이제 양성에 대한 문제, 할당제 문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제 증폭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본질적 측면에서는 네. 여가부나 통일부가 힘없는 부처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국회에서도 여가부 같은 경우는 여가위의 겸임 상임위를 통해서 국회에서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이렇게 존중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강화하고 근데 강화하는 측면이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대로 그 정책을 구현해야만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권한 행사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 부처를 통할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논쟁해 볼 수 있는 거리의 것들을 던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본질은 더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폐지하고 지금 말한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로까지 논쟁이 계속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지율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민감한 문제죠. 네, 좀 논의를 좀 지켜보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여의도 인싸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성환의 시사회 개편으로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1번 여의도 인싸, 2번 지금 이 영화, 3번 뉴스야, 4번 뉴스 이슈 이수다. 이 고르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로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도 오늘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가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토요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잠깐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지 못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제주도, 일요일 오후에